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혈연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는 혈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과 제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이라고 해서 함께 모든 시간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고, 맞죠? 먼 곳에서 그냥 그 마음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가님께 기댈 수도 있고요. 작가님 또한 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기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게 바로 저는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이 어떤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 만나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요, 제가 부모님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부모님이 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닐까. 정말 간단하게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20살,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냥 어떤 공간에서 그분들을 뵈면요, 제가 그분들의 눈을 이렇게 항상 쳐다봤어요. 눈을 절대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의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혹시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의 어머니가 아닐까,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금 얘기했던 스토리를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훨씬 왜소하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꼭 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저는 그분을 통해서 어머니의 포근한 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에게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따뜻한 품이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품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해준 경험이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족 제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었는데요. 네. 사회적 가족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38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육원을 퇴소하거나 보육원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겠어요? 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혈연 관계가 아닌 이상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는 건 입양이라는 제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양이라는 건 이 가정에 소속되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가족 제도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면 건강한 한 가정과 매칭해주고 연결해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계속해서 지켜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나의 삶을 기대하고 있고 내 삶을 지켜보고 있고, 맞죠? 내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부부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정을 가져야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결점을 통해서 아이는 회복 탄력성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아마 당시에 제가 혼자였다면 이 실패했을 때 끊임없이 추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삶을 기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실패 또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한 가정과 한 아이를 매칭해 주어서 이렇게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이 아이 또한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되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족은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어떤 노력 혹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변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회적 가족 제도가 어떤 한 기관과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아예 입양 제도가 있는 것처럼 제도화시켜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의 문제가 예방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업들을 비영리 단체에서 해보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멘토링을 경험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삶의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기관과 단체보다는 국가에서 제도로서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태움에서도 유엔 아동 권리 이행 촉구 서명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단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지만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 이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법과 제도가 바뀌는 이런 과정들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면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움에서 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시고 유엔을 통해서건 어떤 언론을 통해서건 끊임없이 당사자의 목소리들이 전달되어져서 이 당사자의 목소리가, 당사자의 필요가 이 법과 제도로 바뀔 때에 저는 이 사회 문제들이 더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가 4년간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요, 저희 브라더스 키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개의 법을 바꾸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개의 법안과 20개의 지원제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살률이요, 이 법안들 때문에 80%가 줄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일인 거죠. 결국 당사자의 이런 온전한 목소리들이 법안으로 저는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움에서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그런 의미에서 정말 멋지고 특별하고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죠? 예. 저는 우리 수용자 자녀분들과 또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순간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한 그 기억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건 사실 그 기준과 또 느끼는 어떤 방향이나 모습은 또 모양은 모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몸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병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그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완전히 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지게 된 거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17년 동안 보육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얻은 이 병들은, 내가 내 지경을, 내가 쓰임받는 공간을 더 넓게 해주는 그런 기회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감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용자 자녀분들과 우리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오든지 간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맞죠?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시간은요,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는, 또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가득 찰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이 행복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용자 자녀분들과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